2025년 9월 9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를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5,000포인트 갈 거예요. 3,500 갑니다. 자, 지금 주식해야 돼요. 여러분 뭐해요? 빨리 적금해서 주식해요. 이런 이야기는 거의 안 하죠. 오히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슈 조심하셔야 되고요. 적당히 수익 났으면 매도해서 수익금도 한번 손에 잡아 보시고요. 주식도 개뿔도 모르면서 막 무모하게 물타기 하거나 몰빵하지 마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처음부터 돈다방 미쓰리 방송 컨셉을 그렇게 잡은 건 아니었고요.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야, 진짜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를 떠나고 경제방송을 하면서 제가 했던 무모한 일들을 반성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여전사, 괄호 열고 섹시 여전사 이런 컨셉으로 증권가의 찌라시한테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 방법, 그다음에 찌라시 잘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로 전달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돈다방 미쓰리 하면서는 그 색깔이 조금 더 진해진 거죠. 좀 창피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제가 증권사 다닐 때 굉장히 무모한 매매를 좀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뒤통수를 크게 맞았던 되게 쪽팔리는 경험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저는 실적도 내서 승진도 하고 싶었고 연봉도 많이 받고 싶었고 그런 욕심쟁이였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막 유치하던 차에 소개로 어떤 돈 많은 자산가를 소개받았어요. 그분이 지점에 방문했고 저는 이제 그분 앞에서 내가 당신의 자산을 이렇게까지 불려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막 썰을 막 풀었습니다. 거의 PT 수준의 썰을 풀었어요. PPT를 할 정도에. 그분이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이제 알겠다, 생각해 보겠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추후에 그 소개해준 분을 통해서 왜 저에게 돈을 맡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딱 그거였어요. 이주임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나는 그렇게 과한 수익을 내주는 사람은 믿지 못한다. 그냥 나는 1년 동안 은행 이자보다는 좀 높게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전문가를 원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주식하면서 뭔 소리야. 주식하면서 따블은 나야지. 두세 배는 먹어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나이고 그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주식의 실체를 좀 제가 알게 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식이라는 녀석과 오래 가기 위해서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거를 쭉 체크하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잘못 매매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방송에서 이제 기노브로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솔직히 욕심 없겠습니까? 예. 저도 방송 중에 막 종목도 얘기하고 막 업종도 얘기하고 막 살짝 이렇게 막 흘리면서 막 그냥 막 미끼도 막 던지고 막 제가 혀로 막 여러분들을 막 감싸고 막 그냥 제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긴 호흡으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번아웃이잖아요. 예.
되게 심각한 번아웃이에요. 어젯밤에도 날밤을 샜어요. 불면증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사실 제가 뉴스, 시사 뭐 이런 것들, 정치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새날 출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 준비 때문에 봤지만 유튜브에서 몇 년 동안 정말 막 정신나간처럼 알고리즘이 계속 정치, 시사 이런 것만 막 올리니까 거기에 미쳐 있다가 요즘엔 제가 뭐 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접하거든요. 대부분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생각을 좀 줄여라. 그다음에 뭐 간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겁니다. 다른 거는 다 좀 뭔가 트라이 해볼 만한데 야, 이거 생각을 줄이라는 건 저한테 너무 가혹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직업이 주식하는 사람인데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는요. 정말 심플하거든요. 걔네들은 딱 수요, 공급. 자, 공급, 차질, 우려, 뭐 수요, 증가, 뭐 어떤 기대감, 재료 이런 것들만 싹 분리하면 돼요. 제가 최근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자, 국제유가가 막 내려가요. 막 하락해요. 뭐 감산하고 뭐하고 막 해도 하락해요. 그러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저 중동 지역에서 뭔가 총소리가 났네 안 났네. 그리고 송유관이 오염됐네. 송유관에 구멍이 나서 당분간 뭐 공급이 차질되네.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나마 수요, 차질, 우려 이런 이슈 발생시켜서 국제유가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국제유가 하락은 단순하잖아요. 오펙 회원국들이 증산하면 되고 그리고 경제 좋아진다고 얘기하면 되고 이런 겁니다. 되게 단순해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딱 스포트라이트를 자 이제 다음 주에는 9월달 금리 인하다잉. FOMC 회의다. 여기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맞춰놨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아웃 오브 안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에 막 더듬이를 막 세워서 이런 이슈도 있고 저런 이슈도 있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생각을 줄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썰을 푸느냐. 9월 8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5, S&P 500이 0.21, 나스닥이 0.45% 상승했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상승 이유를 얘기합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경기 지표나 이벤트가 없었다. 고용 충격을 흡수하면서 반등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9월 5일 8월달 고용지표 충격적이었죠. 하물며 6월달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수정치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물론 장중에 다우지수가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상승 마감하니까 지난주 고용 충격을 흡수하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 그리고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지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제가 요즘에 허접하지만 제가 직접 손으로 쓰는 원고를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 9월 7일 일요일 방송에서 경제 일정을 해놓고 뉴욕 증시 편입니다. 9월 8일 월요일 8월달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되는데 7월에는 3.1이었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반등하자 시장을 움직일 만한 경기 지표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지표는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언급되던 지표예요. 근데 왜 그렇게 평소 잘 언급되었던 이 경제 지표가 유독 9월 8일 날은
경제지표 없었는데 했을까요? 바로 7월 달보다 8월 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기 때문이겠죠. 7월 달 3.1이라고 했는데 8월 달은 0.1% 상승해서 3.2%입니다. 자, 우리 다시 조금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8월 달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지표가 뭐다? 바로 7월 달 고용 지표입니다. 그리고 8월 달 중순쯤에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생산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0.9% 상승으로 꽤 높게 상승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비슷했고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상치가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소폭이지만 취 오준만큼이지만 그래도 상승한 예상치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어. 마치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지 않니? 이러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표든 생산자 물가 지표든 모눈종이에다가 이렇게 점을 쭉 찍어 보면 어쨌든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모두 대가리를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월 달 제가 주식시장에서 7월 달보다 더 버라이어티 할 거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FOMC가 없었기 때문에 부진한 경제지표, 부진한 고용지표를 보니까 갑자기 50bp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인플레이션 지표 이야기가 또 상승하는 거로 나오니까 또 조용해지고 이렇게 FOMC 회의 없이 막 출렁거렸던 지표가 이제 당장 다음 주에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은 경기 하향이라는 단어를 쓸지언정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를 쓰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든 뭐 9월 11일 날 미국의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든 뭐 어쨌든 어떤 상승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고 일단 9월 8일 월요일만큼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한번 띄워보자. 그러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3.2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상승 예상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9월 달에 금리 인하 기대감 어쩌죠? 이런 분위기로 갈까 봐 다른 것들 다 배제하고 모르겠어. 그냥 주후반에 인플레이션 지표 막 높게 나와서 막 개차반이 되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9월 8일 월요일만큼은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 띄워야 될 것 같아. 이게요. 만약에 9월 달 FOMC 회의가 없었다면 9월 8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아마 50bp 비컨 이야기가 막 뜨겁게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럴 지경은 안 되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은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 인하될 확률이 전일 65.3에서 이날 69.3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고용지표가 엄청 충격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도 올려드렸고 방송에서 해드렸던 것처럼 1년 전에 미국 고용이 안 좋았어.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시했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4만 명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용이 이제 그냥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금리 인하 이야기가 확실하게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물론 25bp 9월 달에 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못하고 있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 체크를 좀 해보면 9월 12일인가요? 9월 12일 날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리뷰한다고 하죠. 지금 긴축재정 추진하던 프랑스와 바이루 프랑스 정부가 이번에 하원 신임투표 통과 못하면서 9개월 만에 붕괴됐죠. 그래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라고 하지만 12일 신용평가사의 리뷰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오펙이 증산을 했습니다. 어라 얘네 증산했네. 그래서 뭐 증산을 했네 뭐하네 트럼프가 좋아할 거네 뭐하네 하지만 증산을 G5준만큼 했습니다. 지금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2023년 4월부터 하루에 165만 배럴을 감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증가로 전환됐는데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하루에 13만 7천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도 감산을 추가적으로도 하긴 좀 무리가 있었지만 증산을 확실하게 돌리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은 9월 11일 내만유의 날 기억하시고요. 지금 분위기는 미국이 한국 국민을 300명을 구금하고 이런 이슈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이 3,200포인트, 3,250까지 올라왔고 또 이제 뭔가 또 막 그냥 막 흥분 모드죠. 특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9월달 주식시장을 좀 안 좋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는 어떤 증권사는 오히려 9월달 초반에 장이 올라가면은 좀 비중을 축소하고 하반기, 후반기에 좀 빠지면 오히려 비중을 늘려라 이런 조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가 오로지 금리 인하 기대감만 불살라 지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경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벽에다가 모는종이 크게 붙여놓고 발표되는 모든 경제 지표들 한번 점을 찍어 보시라고 얘기를 옛날에 한번 했었습니다. 저는 그 미친 짓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벽에다가 모는종이 큰 거 사가지고 덕지덕지 붙여놓고 까만색 점으로 계속 이것저것 찍다 보니까 이제는 굳이 모는종이가 필요 없이 그 모는종이가 제 머릿속에 들어버렸더라고요.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결국 경제는 그날 발표하는 그날의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흐름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고 있고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뉴욕 증시에 미국 경제가 없어요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숙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 너무 늦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상반기에 매일매일 쫑알쫑알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와서 하나씩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숙제들, 여러 가지 미뤄놨던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연말로 갈수록 크게 한번 물갈이를 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시황은 지금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해도 흥분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그런 시황관을 갖고 있고 그런 매매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난 미쓰리가 좋아. 그럼 그냥 저랑 끝까지 가는 거고 얘랑은 좀 아닌 것 같네.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아닌 인간관계인데 그냥 좋아서 매달리고 붙어오면 아닌 인연을 계속 붙잡고 가려니 너무 힘들어요. 한쪽이. 근데 한쪽만 힘든 게 아니라 양쪽 다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들끼리만 가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서로 편하게. 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야지만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약간 슬럼프도 오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좀
이렇게 막 복합적으로 생겨지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막 이런 반성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정말 뭐 다른 전문가들처럼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다른 전문가들처럼 막 그러면 막 내가 하고 싶은 방송을 막 할 수 있나? 막 여기저기서 막 날 불러주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일단 제 방법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것저것 이 짓 저 짓 다 해봐서 그냥 저랑 맞는 거다라고 싶어서 제 한평생의 반려주식으로 삼기로 한 매매 원칙이고 공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미쓰리는 크게 변하진 않을 것이다. 맨날 여러분들 조심시키고 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새날 방송 안 나가니까 화요일 뉴욕 증시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고맙습니다.